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브이스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뉴스에 보니까요, 이번에 월세 비율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그만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뭐 예를 들어 전세 사기 당할까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목돈이 부족해서 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한 5분의 1 정도가 일단은 어떤 사기 위험 때문에, 한 20% 정도가 사기 위험 때문에 월세를 선호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진짜로 이제 목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이제 앞으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거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일단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전세 월세가 이제 늘어나겠지만, 1인 가구면은 굳이 전세를 살까요? 1인 가구는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훨씬 없어요. 나중에 정말 내가 1인 가구는 정말 이제 돈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그리고 뭐 적당한 가격에, 뭐 비싸지 않은 가격, 거품이 없는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집을 좀 살 수 있다라는 본인이 여유가 되면 이제 그때 사는 거지, 무리를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라면만 먹고 살 각오로 뭐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산 증식이란 개념도 없어졌을 뿐더러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보살펴야 되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울타리 안에 같이 이제 가족을 보살펴야 돼. 가족이 없잖아요. 일단 나 혼자니까, 혼자면 어디든 살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굳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내가 진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사지, 사실 1인 가구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전세조차도 사실은 목돈이 뭐 억씩, 뭐 몇 억씩, 일단은 전세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특히나 이제 1인 가구 뭐 30대 사람들도 억씩 들어가는 돈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요새 하도 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뭐 거품 꺼지면서 집주인들이 막 이러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빚 때문에 빚 갚기 싫고, 뭐 깡통 전세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로 굳이 안 가는 거예요. 들어갈 돈이 있어도 전세로 안 가고 그냥 월세 선호하고, 또 요즘 워낙 이제 고금리 시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차라리 그 돈을 전세금으로 이제 맡기는 것보다 그 돈을 뭐 예적금에 이제 넣거나, 혹은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나 재테크나 투자나 이런 곳에 본인이 그런 능력이 된다면은 충분히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월세에 살고 거기다 투자하면서 그 돈을 월세로 내는 수익보다 어쨌든 그 이상만 되면 어쨌든 수익인 거 아니에요. 공짜로 사는 기분이 들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근데 그 돈을 만약에 전세금으로 이제 투자해서 묶어놓고 있으면은, 저금리 시대에는 그게 이제 발판이 되고, 목돈 내 집 마련의 어떤, 그러니까 저축 자산 차곡차곡 모아가는 저축의 개념으로는 어느 정도 좋을 수 있으나, 이제 고금리 시대랑 이런 거랑 맞물리게 되면은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풀었습니까? 그래서 돈이 사실은 남아 돌았잖아요. 유동성이 엄청나서. 그런데 지금은 돈이, 이 금리 인상을 미국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작되면서, 아직 한 자이언트 스텝 2번인가요? 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이렇게 난리인데, 앞으로는 계속 그런 전망, 계속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계속 이제 이런 큰 폭의 미국 금리 인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런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내가 이제 돈을 그런 어떤 전세금으로 목돈을 묶어놓고 진짜 밑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기분을 차곡차곡 모아간다는 게 과연 좋을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글쎄요, 일단 혼자 사는 기준으로 할게요. 아니 가족 기준으로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간다, 뭐 그러면 전세금 뭐 한 3, 4억 들어간다고 치고, 뭐 적당히 타협해서 3, 4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그래서 3, 4억 정도에 이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대출을 만약에 받을 경우에는 또 전세자금 대출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50%를 받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내 순자산 2억 이상씩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갖고, 그래서 그 돈에서 한 1, 2억 정도 또 대출을 받고, 그걸로 전세를 들어가서 그 돈으로 계속 이제 뭐 대출금도 1억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뭐 제가 금액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금액에 1억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10% 뭐 금리로 간다면은 뭐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돈 2억도 묶여 있고,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그 대출 이자 부담도 그렇고, 플러스 그리고 내가 2억이라는 돈을 그 투자나 이런 걸로 돌렸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투자 정말 자신 없는 사람이라면은 잃을 위험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모든 투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잃을 위험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기회비용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고금리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예적금 금리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봤어도 과연 그것이 이득일까?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정말 저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 집을 살 때, 거주를 할 집을 들어갈 때 꼭 내가 집을 전세로 해야 되나라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비용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 월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목돈도 상대적으로 거의 되게 좀 뭐랄까, 보증금이 되게 적잖아요, 액수가.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 반면에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특히나 1인 가구는 어쨌든 뭐 골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월세가 또 워낙 요즘은 전세 시장도 사실 얼어붙어서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가고 월세를 좀 선호하니까 월세로 좀 많이 몰리는데, 그 월세가 들어갈 때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은 굳이 서울에 안 모여 있어도 되고,
서울 외곽, 뭐 인천, 수원, 용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넓혀져서 거기서 이제 혼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이나 뭐 이런 데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렴하게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전세 사기라든지 뭐 고금리, 전세 사기에 대해 횡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고금리 시대, 그리고 어떤 1인 가구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전세 시장은 굉장히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세 시장이 침체되면 당연히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왜냐면 수요가 그만큼 전세 수요가 몰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전세 수요를 몰리지 않고 그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갭 투자로 했는데 나머지 그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한 그 금액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얼른 팔아가지고 해야 될 때 팔아도 집값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팔아도 나는 빚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집값은 완전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6억 떨어졌다, 잠실 뭐 7억 떨어졌다, 6억 떨어졌다, 뭐 막 뉴스에서 데스크필하고 있는데 그거 아직 한 20%도 진행 안 됐어요. 앞으로 남은 80% 정도 더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거는 굉장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올해 연말하고요, 내년 초 있죠. 내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연말 해가지고 금리 인상, 또 이번 달 금리 인상 또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시 되잖아요. 거의.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하고 올해 계속 아마 자이언트 스텝 할 거고요. 내년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는데 중간에 빅 스텝이 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빅 스텝 몇 프로죠? 0.5%예요. 0.5%면 사실상 코로나 생각 안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 0.5%면 우리나라 몇 프로 해야겠어요? 1% 이상 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금리 역전 딱 되고 나서 이번 아마 9월부터 가시화될 거예요. 외화들이 외환보유고에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이게 피부로 느낄 거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환율이요, 지금 거의 1,400원이 육박하잖아요. 1,400원 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1,500원, 1,600원 뭐 이럴 때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폭등할 거예요. 그리고 연말 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크게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될 경우에 환율은 또 치솟고 물가는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수입 물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는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수출 경쟁력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 거 아세요? 지금 국제적으로 일본이 있죠? 일본이 지금 엔저잖아요. 일본 엔저면은 그 나라가 뭐 경제가 힘들다고 남의 나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시면 안 돼요. 일본은 엔저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거기는 나름대로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근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 경쟁국에 큰 강력한 경쟁국이 또 있는 거예요. 대체들 중국뿐만이 아니라 가뜩이나 가격 때문에 중국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앞으로 생산 비용이나 비용 절감이 굉장히 이슈화 될 거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특히 이제 가장 지금 원자재 값도 굉장히 폭등하고, 원자재 값은 어떻게 일부 국가나 일부 기업이나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 어떤 뭐랄까요, 인플레이션 시국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인플레이션 시국에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고, 또 어떤 원재료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저렴한 곳을 발굴을 해서 수입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해칭이 됐어요. 원자재 가격은 그나마 어느 정도 해지가 됐다고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들게 됐어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시국에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힘들고, 또 고정비용이라는 인건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거는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기업에서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기업들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금 같은 시국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 고금리 시대, 그리고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고, 잠실 집값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강남 집값도 마찬가지로 파랗군.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낀 적부터 거품이 꺼지는 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사실 30평대는 일반적으로 우리 소득이나 어떤 집값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30평대 있죠. 30평대는 한 7에서 8억 정도가 적당하고요. 20평대는 5에서 6억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잠실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 거품이 덜 거쳤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앞으로의 인구 감소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 경기 침체, 이 상황 속도, 그리고 고금리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꼈던 버블들, 그리고 지금 꼈던 미래 세대에 대한 희생, 미래 세대의 어떤 영끌, 그리고 어떤 그런 부채, 이런 걸로 인해서 쌓아 올렸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를 떠안고 있다라는 거.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미래 시대까지 땡겼었어요. 미래 수요까지.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적정 가격이 제가 말한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수준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는 사실은 안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가격은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척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기 침체는 계속 아주 장기로 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역시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금리 인상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1년하고 끝날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그레이트 게임, 그러니까 퍼펙트 게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퍼펙트 게임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리 인상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코로나의 유동성 뿐만이 아니에요. 그 하는 이유는 코로나의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고, 회수하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글로벌 패권, 이 강대국들끼리의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글로벌 체인을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중심의 국가들로만 이루어진 그 글로벌, 그러니까 무역 자유무역 글로벌 체인을 러시아와 중국을 거의 배제시키다시피 하고, 그거를 다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자금 유동성 회수란 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강바닥 비교하면서. 제 지난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강바닥 비교하면서 비교를 드렸어요. 강바닥이 말라 비틀어져야 그 강바닥을 해집고 이제 뭐 강바닥 안에 잠수해서 찾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강바닥에 씨가 마르게 해야 물이 중요한 걸 알고, 그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굴러다니고 있는지, 치워야 될 썩은 것들은 뭐가 없는지 이런 걸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원인을 제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작업이 앞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처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지난 방송에 제가 퍼펙트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강물과 비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쭉 보시면은 저는 한 곳에, 우리 한국에 국한돼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글로벌적인 부분,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하고, 그 나라의 각국의 외교 관계라든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는 거지. 저는 한국에 국한돼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니까 이제 금리 뭐 가격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세계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세계 경제의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크기로 따지면 중국의 한 성보다도 작고, 그리고 미국의 한 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야를 넓게 가지고 봐야 이 전체적인 앞으로의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20평대 5, 6억, 그리고 30평대 7, 8억 정도가 적정하다, 잠실 기준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거품과, 앞으로의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그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 가격이 제가 볼 땐 적정해요. 일본 가격 보셨어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동안 그 가격이 올랐나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어때요? 지금 사람 못 구해가지고 집을 사줄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한테 광고하고 난리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것도 일본 도심, 그 28개 특별구 있잖아요. 도쿄 중심, 서울 뭐 이런 곳에서 지금 그 정도로 사줄 사람도 없고, 집값이 굉장히,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기란 얘기예요. 거기 록봉기 아시죠? 도쿄에. 록봉기가 사실 우리나라의 강남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럭셔리한 동네예요. 거기도. 근데 거기 집값 얼마인지 아세요? 같은 평수 비교했을 때? 거기 우리나라 한 20억, 25억, 막 30억 할 때 거기는 10억 넘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보고 뭐 못 느끼세요? 이거 보고 아무것도 느껴지신 게 없으세요?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거품이. 거품 그거 무조건 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집이 30억이고 무슨 집이 20 몇 억이고, 그 말이 안 되는 가격 아닙니까? 여러분들 투기꾼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중간 어떤 영끌 뚜벅적인 조바심 그리고 이런 것에 이제 혹하신 분들이 막 사고해서 실거래가를 높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떨어질만 남았고, 이제 거품은 계속적으로 꺼질 것이다. 일본을 봐라.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가 지금의 바로 일본의 도쿄 중심가 부동산의 현 주소와 강남이 매우 흡사하게 극도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되셨을 거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지난 방송 쭉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셔라. 기다리는 자가 승자고, 파시는 분들 있죠? 팔아야 되실 분들은 빨리 파셔야 돼요. 빨리 파는 사람이 승자예요. 조금이라도, 그걸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득을 많이 보셨든,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이득을 많이 보시든, 지금 만약에 팔았을 때 이득을 많이 보시든, 혹은 좀 손해를 보실 수밖에, 뭐 대출 좀 껴서 해서 지금 시세가 그때 샀던 가격보다 조금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래도 파세요. 그리고 영끌에서 사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새 출발해야 돼요. 지금 빨리 파시고, 더 큰 손해,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가기 전에 빨리 지금 정리해가지고 급매로 팔아서 빨리 새 출발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